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역시나 부채 한도 협상이 지연된다는 이슈 때문에 모두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도 소식이 좀 들려왔죠. 좀 좋지 못한 소식인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갔었고요.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진단키트 내에서 차별화된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8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랠리를 7거래일 연속 올라가던 코스피 지수는 8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도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양대 시장에서 매수세를 펼치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오늘 양대 시장 마지막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방송과 함께 짚어보시고요. 또 내일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지 내일 저희 방송과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보도국의 김수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으로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산업 전반에 쓰이는 원자재인데요. 최근에 구리 가격이 좀 낮아졌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구리의 현물 가격이 한 달 새 11%가량 급락했습니다. 구리 현물 가격은 23일 전 거래일보다 57.91달러 내린 톤당 8,035.59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약 반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연초 리오프닝에 따른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톤당 10,000달러 선에 다가섰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전날 만기가 이틀 남은 구리 현물은 3개월 인도분 선물보다 66달러 낮았습니다. 이로 인해 선물과 가격 차가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지는 슈퍼 콘텐고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통상 원자재 시장에서 현물 가격은 선물 가격보다 낮습니다. 미래의 약정한 날짜까지 재고를 보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경비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네, 슈퍼 콘텐고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물과 선물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통상적인 가격 수준을 넘어서는 시점이 좀 발생한 건가요? 네, 아무래도 수요 부족 또는 공급 과잉으로 저장 비용이 상승하면 생기게 되는 현상입니다. 일단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요 악화로 재고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가격 하락세가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세적 전망을 보였던 중국마저도 경기 회복이 실현되지 않은 영향이 큽니다. 여기에 달러화 강세도 구리 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달러화로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달 들어 현재까지 2%가량 상승했습니다. 네, 구리 가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이면 또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내일은 또 금리가 동결될지 어떻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네, 모두들 한은의 입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결할 거란 전망이 좀 우세한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한은금통위가 내일 만장일치로 3.50%인 기준금리를 올 2월과 4월에 이어 3회 연속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은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주요 근거로 활용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개월 연속 하락을 했고 또 물가 상승률이 예상 경로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물가보다는 경기 둔화를 더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무역지수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달까지 포함해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경제만 볼 수는 없잖아요. 한미 금리 차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지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을까요? 네, 하는 입장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좀 고심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차는 사상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 동결 신호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19일 지금은 기준금리를 은행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인상했던 수준까지 올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또한 다음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우려가 많았던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도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은의 동결론에 더 힘이 실어지고 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외국인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은 3월 17억 3천만 달러 순 유출에서 4월 9억 1천만 달러 순 유입으로 전환됐습니다. 따라서 내일 한은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또 다시 동결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 이야기 좀 짚어봤고요. 또 이어서 산업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좀 해제가 되는 기조가 보이게 되면서 국내 여행은 물론 이제 해외 여행까지 계속해서 일상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4월까지 국내 국제선을 이용한 여객은 총 2,97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제선 운항 횟수가 급증했는데요. 지난달 국제선 운항 횟수는 주 3,021회로 지난해 4월 주 407회보다 642%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한 건 아닙니다. 국제선 운항 횟수는 팬데믹 전인 2019년의 65%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항공 편수가 늘지 않고 여행을 가겠다는 사람들은 많아지자 티켓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여객은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증가했습니다. 유럽 여행 수요가 지난달 대비 21% 상승했고 또 중국 노선도 규제 완화로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수요 증가에 현재 항공권 가격은 팬데믹 전보다 20% 이상 비싼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행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항공기의 수도 줄이고 승무원의 수도 많이 줄어들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봐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 항공업계가 재정난을 피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많이 감축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국적 항공사의 항공기 수는 팬데믹 동안 12% 감소했고 LCC로도 15% 줄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항공기 공급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2년 내로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거란 전망인데요. 특히 항공기의 핵심 부품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구조조정 이후 생산 속도가 더뎌졌기 때문입니다. 제조사들은 계약에 따라 올해 매달 1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인도해야 하는데 인도율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기표 값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구리 가격부터 기준금리 그리고 비행기표 값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후장 흘러가면서 주목할 만한 공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연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이 부채 한도 협상을 주시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오늘 아시아 주요국들은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위축이 된 모습이고요. 또한 이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2배로 늘려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장 주요 공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대원제약의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제약이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하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기존 15,841원에서 14,603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라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시가 하락에 따른 조정이었는데요. 이로써 전환 가능한 주식수는 63만 5,692주에서 68만 9,584주로 변동됐습니다. 네, 이어서 셀트리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의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로써 약 24조 원 규모의 미국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출하게 된 건데요. 이번 허가를 통해서 유플라이마는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건선 등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가 보유한 주요 적응증들에 대해서 오는 7월부터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유플라이마의 이 글로벌 공급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당하게 되고요. 셀트리온은 유플라이마의 차별성 강화를 위해서 유플라이마와 휴미라 간의 교차 처방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설명 덧붙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LG U+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 U+의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금액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 매출액에 따라서 산정된 업체별 구체적인 과징금은 SKT가 168억 3천만 원, KT는 139억 3천만 원, LG U+는 28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7년부터 자사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5G 서비스 속도가 20기가비트/세컨드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이지 실증 근거는 전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 명령 그리고 공표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주가는 오늘 3사 모두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SK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채 시장의 큰손인 SK가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회사채 이 수요 예측에서 모집액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이 몰리게 되면서 이 자금 조달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시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SK는 최초 모집액의 3천억 원, 이 2배에 해당하는 6천억 원을 개별 민평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죠. SK는 이번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마련한 자금을 기존 차입급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이 SK는 1,700억 원을 회사채 상환에 그리고 4,300억 원을 단기 기업 어음 증권 상환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로써 오늘장 주요 공시와 뉴스들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별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시각에 AI의 참견을 더하는 AI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정부가 미래차 시대의 준비를 본격화했습니다. 이 정부는 민간과 함께 업계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 14조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전망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AI에게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미래차 시장의 성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챗GPT는 이런 답을 줬습니다. 미래차 시장의 성장은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요. 첫 번째로 산업 부문을 성장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고요. 다음으로는 환경과 대기 오염을 개선할 수 있고 국가와 지역 경제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짚어줬는데요. 이에 대해서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다 또 좋은 얘기가 나왔네요. 일단은 미래차가 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데까지 온 것 같아요. 어차피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에서 미래차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어떤 기업들의 모멘텀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정부 차원 그런 부분에 지원들이 있어야지만 같이 상생해 나가면서 국가와 민간의 합동관계에 의해서 더욱더 빠르게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민간의 개발이라던가 생산 그리고 지원이 되는 아래 정부 쪽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도 저는 좀 첨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도 미래차 시대로 변화되는 만큼 지원을 본격화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3대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자금 지원과 또 미래차 체질을 강화하고 또 자동차 부품 수출을 확대하는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완성차와 또 부품주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함께 좀 알려주세요. 네, 완성차와 부품주를 굳이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완성차 쪽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되 완성차 업체는 한정적입니다. 우리나라에요. 현대차 그룹, 현대차와 기아가 있죠. 그런데 그런 곳들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보급이 늘어나고 있고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는 전기차의 다른 브랜드들이죠. 해외 쪽에 있는 폭스바겐이라던가 스텔란티스, 혼다 이런 쪽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해외 쪽에도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급사들은 그만큼 더 프리미엄 요인이 분명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놓은 것들 보게 되면은 산자부 쪽에서 이제 미래차의 전환과 수출 지원 대책을 발표를 한 건데 이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완성차 현지 공장을 2번 정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민간 기업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국내 자동차 생태계를 강화하는 목적이 있을 거고 부품사들과의 상생도 좀 강조를 해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대 중요한 핵심 과제가 뭔지 살펴보면은 일단 자금 지원이 14조 3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두 번째로는 일감 확보라던가 미래차의 체질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 확보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면서 중국이라던가 일본 같은 3대 유망지역, 중동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고 강하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이라던가 유럽 같은 쪽들 이런 쪽들을 중점 지역으로 묶어서 판매를 강화하겠다라는 전략들을 정부 차원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는 글쎄요 올해 자동차 관련된 수출액이 800억 달러 이상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목표로요. 그러한 부분들이 단지 민간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의 정책이 뒤따라줘서 이런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앞으로도 이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더욱더 세세한 방안들이 뒷받침되면서 점점 더 회의도 많아지고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완성차 업체와 부품들을 나눠서 볼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정부의 지원 역시도 지금을 시작점으로 해서 앞으로의 발전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에선 투자 계획도 좀 발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품 관련 업계에는 5조 원 이상이고 또 미래차 분야에는 3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어느 쪽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최근의 흐름은 또 어땠는지 함께 좀 짚어주세요.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쪽들은 완성차 업체 외에도 아까 완성차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완성차 업체와 경쟁을 해야 돼요. 하지만 다른 외산 자동차 쪽에도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런 캐파를 갖추고 있는 부품 기업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을 좀 보게 되면 공공부문에서 전기 수소 이런 친환경 차량의 의무 구매 비율을 일단은 상향을 시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80%였는데 이걸 100%까지 상향을 시켜주는 그런 세부안이 나왔고요. 또 전기차 충전기 요즘에 굉장히 핫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가 또 이쪽인 것 같은데요. 이런 쪽에 있어서도 2030년 기준으로 123만 기 이상의 급속 충전기를 설치를 하면서 더욱더 충전 시간을 빠르게 해주겠다라는 네. 세부적인 정책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기업도 꽤나 많은 맞아요. 전기차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런 대기업들이 아니라 사실상 이런 쪽들은 살짝 무거워요. 그래서 네. 이런 충전기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전기차의 밸류체인을 다 구축을 해놓은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단지 충전기만의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그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조금 중소형주들이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전기 부문에 있어서 이미 이런 대기업들은 인프라를 구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어떤 주유소 체제를 갖추고 있는 뭐 SK라던가 또 GS 이런 쪽들이 있죠. 그런 쪽들이 이걸 전기 충전기로 전환을 한다던가 아니면 겸해서 한다던가 이런 유통망들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전기 분야가 유망하다라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일 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 좀 선별해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내연 기관차에서 미래차로 좀 전환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선 사실 2030년까지 내연기관 분야에서 약 900개의 기업이 없어질 것으로 관측을 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일단은 900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글쎄요. 이렇게 없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내연기관차가 중심이 돼서 산업을 끌고 왔었을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기업들이 다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좀 약간의 경각심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로 이런 기업들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건 해야 되겠죠.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는 내연기관차 쪽의 부품이라던가 이런 쪽으로만 계속 해나가고 있는 협력 업체들은 분명히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트렌드에 맞는 그러니까 즉 전기차라던가 수소차 같은 쪽들의 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들을 지금부터라도 갖춰 나가야지만 이 없어지는 기업의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완성차, 부품주 이런 쪽들 우르르 다 올라왔습니다. 일단 반도체 대형주를 살 때 운송 장비, 완성체죠. 완성차 쪽과 부품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금 과열 양상으로 가고 있는 단계에서 아직까지 어떤 대내외적인 부채 한도 협상이라던가 금리의 동결 이후에 인하 쪽으로 가는 시그널들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쪽을 계속 사서 올릴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의 약간 좀 두려움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지금은 공격적으로 접근할 단기적인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눌림목을 조금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되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방향성과 이런 트렌드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들. 지금까지는 자동차 부품주다 하면은 내연기관이건 미국 쪽에 공장이 있건 아니면 친환경 쪽에 부품을 생산을 해내는 역량이 있건 관계없이 약간 테마성으로 우르르 올라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옥석가리기를 해서 정말 친환경 흐름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히 그런 기업들은 제외를 시키시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 눌림목을 찾는 그런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친환경차 시대로 변화가 되는 만큼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품주에는 조금 접근을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별적으로 접근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눌림목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봄날을 만끽했다라고 볼 수 있던 엔터주가 한한령 우려감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한한령의 강도가 더욱 세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가운데요. 사실 엔터주는 외국인의 수급도 좀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장에서 주가부터 먼저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제일 먼저 볼 텐데요. 그동안 굉장히 좋은 흐름들 역시나 보여줬어요. 특히나 4월 들어와서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18만 원 정도 가격에서 30만 원까지 단기에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팬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양상들이 나타난 거고요. 우리 관세청의 1월에서 4월의 음반 수출 통계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8%가 증가된 수출 금액이 나왔습니다. 역대급이에요. 이런 것들이 글로벌 팬덤이 점점 더 온라인 콘서트,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 오프라인 콘서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배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효과가 나오는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그만큼 주가도 급등을 했던 구간이었고요. 그 뒤로는 이제 JYP 엔터 볼까요? JYP 엔터는 정말로 꾸준하게 올랐어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2017년도부터 해서 별다른 기복 없이 정말 꾸준하게 올라준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런 쪽들이 이제 레이블 체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장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좀 해나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중간에 쉼없이 계속 달려왔다라고 보이는 그룹이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급등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1분기에 초를 한 5개 정도 붙여야 되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이건 이제 블랙핑크, 블랙핑크에 대해서 한물 같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워낙에 4세대 여자 아이돌 그룹들 저도 좋아하는데 이름은 모르지만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노래가 귀에 쏙쏙 꽂히는 노래들을 정말로 잘 만들고 실패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하기 전에 거의 다 제거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파라던가 아이브 이런 그룹들이 나오자마자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지금은 이제 베이비몬스터 이쪽이 또 YG 엔터에서는 컴백을 지금 신규 앨범 발매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쪽들의 글로벌 팬덤이 데뷔하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유튜브 조회수라던가 이런 팬덤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라는 부분은 역시나 긍정적으로 보이고 최근에 어떤 주가의 하락 흐름에 있어서도 YG 엔터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네. 일단은 블랙핑크의 하반기 콘서트 부분이라던가 여러 그룹들의 데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흐름이 좀 강세로 유지될 가능성 그리고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주가의 급등이 왔다. 라는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고요. SM은 사실 조금 주가 측면에서는 가장 실망스러워요. 네, 일단은 이슈가 여러 가지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16만 원까지 먼저 급등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실망감 때문에 16만 원에서 121선 위치하고 있는 8만 8천 원 부근까지 정말 조정을 잘 받아줬어요. 그 이후에도 탄력이 세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게 이제 가장 SM, 예전에 좀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아직은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차트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엔터도 잘 갔던 만큼 1월과 5월에 비교해보면 시총도 꽤나 많이 늘어난 것 네. 같아요. 차장님 말씀처럼. 맞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코로나19 재확산 소식이 중국에서 또 나오기도 했고 네. 중국만이 시장은 아니지만 엔터주에는 조금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정용화 씨 같은 경우는 예능 프로그램에 중국에서 좀 네.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라디오국 측에서는 앞으로 촬영한다는 사실이 아니다. 또 앞으로도 맞아요. 네. 게스트로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근데 엔터주 자체가 구조적으로 앞으로는 성장기에 진입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네. 그렇다면 저희 하반기 실적은 어떻게 될지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중국이 좀 걱정스러운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정말로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아까 제가 잠깐 1월에서 4월까지 관세청의 음반 판매 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수출된 지역이 일본이에요. 그리고 일본 다음이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이런 식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예전에 이제 화장품도 마찬가지였는데 중국 없으면은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뒤집혔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역의 다변화가 이루어졌는데 특히나 엔터 같은 쪽들은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이런 글로벌 팬덤이 확산이 되면서 중국 쪽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라는 부분들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기회 요인도 또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글쎄요. 지금 중국에서는 6월 말에 2차 대유행이 일어나면서 또
엄청난 코로나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중국 내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주 만에 6,500만 명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죠. 네, 이럴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일단 오프라인 콘서트 또 중국의 리오프닝에 의해서 약간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라던가 이런 효과들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뭐 네이버를 차단한다던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 연예인들을 이제 출연 금지시키겠다. 네. 이런 것들이 한알령 좀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G7 정상회의를 바로 즈음해서 하루 전후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으로 인해서 중국을 배제하는 분위기에 약간 반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갈지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요. 아무리 공산당이지만 계속적으로 억압을 한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억압이 될 만한 그런 상태는 지금은 지났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설망을 이용한 우회 접속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자체가 끊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아직까지는 제재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조금 여유를 두고 기다려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지만 일단은 지금 쉬어가고 있잖아요, 차장님. 이런 상황 속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지금 일단은 조금 유연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서 약간 물려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수익이 정말로 바닥권에 잡아서 크게 나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가파르게 주가를 올렸던 주체가 누구냐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YG엔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붙으면서 정말 급등 차트 같은 모양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JYP 엔터라던가 하이브 이런 쪽들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붙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약간의 그 전부터 일단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시장의 유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바짝 올려서 빨리 빠져나가고 또 다른 쪽 반도체라던가 AI, 로봇 이런 식으로 움직여 다니는 상황인데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은 많다는 거죠. 아까 부채 한도 협상이 지연된다던가 금리가 동결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시장 상황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서 너무 주식과 깊은 사랑에 빠지지는 마시고요. 이것도 다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기업은 많다라는 점들을 기억을 하셔서 조금 그런 흐름들에 맞춰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과 너무 사랑에 빠지지 말라라는 차장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픽 종목은 이어지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누리호가 3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죠. 6시 24분에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오늘 발사를 하는 날인 만큼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1, 2차 발사가 사실 누리호의 성능 검증을 위한 단계였다면요. 이번에 발사는 지금 실제로 우주에 들어가는 이제 위성이 탑재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사에 지금 우주 항공 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오늘의 성공은 우리가 만약에 이 성공한다면 실제 우주 택배 국가로서의 입지를 굳히느냐 안 굳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사실은 발사체가 그 1차 실패하고 2차 성공하고 또 3차 실패하고 4차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두 번째 의미는 반복 성공이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성공을 하는 게 그렇죠. 앞으로의 네. 성공도 이제 계속해서 확정된다라고. 4차까지는 네. 아마 반복 성공이 되게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더 중요한 의미는 실제 위성을 한 2~3개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에 대한 위상은 전혀 달라지죠. 지금까지는 빌려서 올리고 뭐 이렇게 했다면 그리고 지금 또 타이밍도 지금 뭐 여러 기술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차라든지 UAM 사업이라든지 이 모든 기술의 전반에는 저궤도 위성이라는 플랫폼이 완성됐을 때 이게 다 모든 산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우주 산업에 그러한 기술 독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산업이 바로 들어갔을 때는 또 뭐 테슬라의 스페이스X라든지 다 빌려서 해야 되는 형국인데 이번 성공을 통해서 그런 데 대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러네요. 굉장히 좀 다른 궤도에 올라갔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보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아마 이 누리호 발사를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당장은 우주 산업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누리호 발사가 가지는 의미는 직접적인 우주 항공 산업도 영향이 있지만 사실은 이걸 통해서 벌어지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차, UAM 산업 이런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는 산업이라서 그러한 어떤 방사형으로 전개되는 산업이 훨씬 더 영향을 주는 그런 산업으로 봐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누리호 발사가 오늘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네. 기대감이 좀 선반영됐다라고 봐야 할까요? 실제로 관련된 주가들이 좀 올라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오늘 장에서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뭐 한국항공우주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모두 지금 하락세를 면치 그렇죠.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야 할까요? 우주항공 산업은 좀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발표 때도 주가 흐름을 보면 붕 떴다가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대체로 기업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네, 건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누리호 발사는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산업이었고 그렇죠. 이번 3차도 정부 주도 산업이었고 그리고 유일하게 돈이 되는 것은 정부가 이 누리호에 얼마의 예산을 투여하는가인데 현재 2025년까지 한 1조 5천억,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7,500억이었는데 1조 5천억 정도 그리고 우주청이 또 생기는 거고요. 그 예산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죠. 정부 주도의 일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매출 자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산업이면 그 산업이 커지면 매출이 쭉 커지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매출 자체가 어떤 허들이 걸려 있는 산업이라서 당연히 주가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아까 제가 저궤도 위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주 산업 중에서 민간 산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산업이 뭐냐? 저궤도 현재 가장 빠른 게 저궤도 위성 산업입니다. 저궤도 위성이요? 네. 네. 저궤도 위성 산업은 테슬라를 하고 있는 그 스페이스X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존이 진출하고 있고 미국에는 굉장히 빠르게 이 업체가 진출하고 있는데 이 저궤도 위성 산업에 다리를 걸친 국내 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어떤 네. 기업들인가요? 우선 뭐 인텔리안테크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 이미 1분기 내에 한 1,000억 정도 유상증자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은 유상증자 한 이유도 스페이스X 같은 데 이미 납품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한 거거든요. 민간 시장에서 시장 확장성이 있는 곳은 오히려 그쪽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영업이 발생하는 곳은 현재 민간 산업으로 활성화되는 산업에서 다리를 걸치고 있는 기업들을 우선 보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기존의 뭐 LIG 넥슨이라든지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뭐 카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또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이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정부 주도 사업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기술 축적이 일어나면
이게 그 다음 스텝은 우주 산업이 민간으로 확장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때 빛을 볼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에 이런 어떤 이벤트성으로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민간 산업으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보고 그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걸 우선 보고 그리고 그 다음 타이밍에는 축적된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민간 산업으로 확장되는 기업들이 바로 이런 기업일 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이 시장을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에 발을 걸치고 있는 기업을 좀 먼저 보시고 그 이후에는 기술력이 검증이 되면서 민간 사업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글로벌 전반을 보면 이 우주 항공 산업은 민간이 좀 주도로 이끌고 있잖아요. 네. 또 어제는 소식이 나와 있었는데 뭐 스페이스 X를 타고 사우디에서는 처음 여성 우주인이 좀 탄생했다라는 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현 시점에서 글로벌 우주 산업 내에서는 어떤 핵심 산업이 있는지 또 주도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마 현재로는 스페이스 X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기업들이 주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민간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들을 보면 이미 그 모든 발사체라든지 레이더라든지 모든 기술이 검증된 국가들만 일단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3차 발사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 4차, 5차까지 갔을 때 사실 그 시장이 열리거든요. 지금은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우선 선택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교두보를 확보한 기업들은 오히려 또 국내 시장이 열리면 훨씬 더 강하겠죠. 네, 그런 시장을 우선 보는 게 맞고 지금으로서는 어떤 이벤트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뭐 사우디 여성이 뭐 탑승했다. 대부분 네. 이벤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부호들이 어떤 기획을 남기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게 시장 자체가 확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확대로 오는 거는 우선 아마 사람이 우주 여행을 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시장일 것이고 당장은 아마 이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이 저궤도 위성이 강한 유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갑자기 미국하고 중국이 방산의 예산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을 가지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방산이 연결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보통 우주 항공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단순히 우주 항공 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의 총하기 때문에 바로 연결되는 거 바로 방산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방산 매출이 같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괜찮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그쪽 시장이 이미 커진 상태고 방산 시장은 어차피 국가 예산이 정액했을 때 늘어난 시장인데 이미 미국에서도 7.2% 늘어났고 중국도 한 7%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쪽 분야가. 그쪽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뭐 우주 항공 분야와 엮어서도 방산주들도 사실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네. 그래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편 또 기업에서 소식이 또 나와 있잖아요.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오션으로 또 사명을 변경을 이렇게 하면서 네.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로키드 마틴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어쨌든 구색은 갖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오션으로 바뀌는데 몇 가지 기록이 있죠. 이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15년 만에 들치부심으로 인수한 거고, 대우조선해양이 아마 23년 만에 민영화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23년 동안은 이 민영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리고 대우라는 타이틀을 뜬 건 45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 여러 부침이 있었는데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지난해에 하나그룹의 사업 구조 개편을 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방산 시장 자체를 이미 키워놓은 상태에서 특히 대우조선해양, 즉 하나오션을 바뀌었지만 대우조선해양이 강한 부분이 뭐냐면 잠수함이라든지 네. 군함 같은 군수 산업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6회 공을 다 가지게 됐다. 그럼 시너지 효과도 상당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두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6회 공을 다 가져서 방산의 포트폴리오를 다 구성했다. 하는 시너지가 분명히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시너지는 그 수소 산업입니다. LNG예요. 그러니까 김동관 부회장이 이번에 기탑 그 상무이사로 사실은 보딩 멤버에 들어갔거든요. 그 의미는 김동관 부회장이 계속 그 추진하고 있었던 에너지 정책 중에서 수소나 LNG를 중심으로 한 수소 정책 중에서 이 LNG로 인한 모든 사업 영역,
즉 네. 모든 밸류 체인을 다 갖추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특히 LNG 체인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분기에 전 세계 LNG 발주가 19척이 나왔는데 그중에 90%인 17척이 우리나라에서 싹쓸이를 해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선주도 요즘에 많이 움직이고 그렇죠, 있잖아요. 움직이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 제가 아까 민영화가 23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민영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수주적인 경쟁에서 무조건 따오기 위해서 저가 경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그 대우조선해양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HD중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의 가격을 같이 깎아먹었죠. 그래서 그 조선 사업들이 굉장히 수익성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민영화되면서 아마 첫 일성으로 수익화를 내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손해가 나면 수주하지 않겠다는 아마 한 것도 수익성에 좀 제고가 대부분 있을 것이고, 어쨌든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넘어야 할 난제도 많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면 두 가지 시너지는 분명히 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그룹을 이 하나오션을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시너지는 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오션의 1분기는 이미 적자가 났거든요. 그리고 2년간 누적 적자가 3조 5천억, 4천억, 그리고 분기 적자는 10분기 연속 적자였고, 네. 재무구조 개선이 이제 시급하죠. 예. 물론 이제 정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그리고 수주는 많이 했지만 이 수주는 이미 3년치는 거의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미 수주한 것들도 가격이 그렇게 좀 경쟁 있는 가격은 아니었다. 아. 이제 이런 시너지라든지 수익성은 한 1, 2분기에서 지켜봐야 좀 빠르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나오션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 시너지 효과도 있지만 재무 구조를 개편하는 등 여러 가지 요소도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적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나오션은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재무구조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네. 가장 시급한 건 아마 그 인력 문제일 겁니다. 인력 문제요. 네, 그 지난 10일 날 이창영 산자부 장관이 이제 기자회견 비슷하게 하면서 그 조선 산업에 대한 인력 문제를 굉장히 다뤘는데, 인력 문제 플러스 그 노조 문제를 굉장히 심하게 앓지 않았습니까? 네.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민영화된 지 23년 됐다 그랬잖아요. 23년 됐다 그랬잖아요. 기업에서 가장 열심히 핵심 인력들이 보통 20년 차 정도. 네. 10에서 20년 차 가장 핵심 인력이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현재 대우조선, 그러니까 하나오션 대우조선의 인력의 대부분은 네. 민영화 이전에 뽑은 인력이란 말이에요. 이미 조직 자체가 굉장히 관습화돼 있겠죠. 네. 그러니까 민영화되면 아마 그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쇄신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좀 체질 개선이 그렇겠죠.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대우조선이 지난해에 그 핵심 인력, 특히 이제 그 조선소에서는 R&D 인력과 설계 인력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네. 회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주인 없이 가다 보니까 핵심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한 160명이 빠져나간 걸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인력들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도 핵심입니다. 문제는 지금 조선 사업 자체가 몇 년째 호황을 못 누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력 자체가 인력이 수급난에 빠져 있어요. 이 수급난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인력을 확보할 것인가가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는 핵심 인력을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가가 두 번째 과제고, 세 번째 문제는 사업 구조적인 문제인데, HD 현대중공업은 그 엔진부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을 다 시켰습니다. 네. 아마 하나오션도 그 HD 엔진이라는 회사를 지금 인수합병하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합병해야만이 네. 실제 포트폴리오를 다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구조 개편도 아마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력도 조금 재편이 필요하고 사업 구조도 좀 재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저희가 하나오션 지금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나요? 지금은 좀 떨어졌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적자 구조고, 물론 이제 인수가 돼서 하나오션 출범하는 이벤트성으로 약간 주가 뜰 수는 있겠지만, 저는 1, 2분기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에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시너지 효과가 얼마큼 날 것인가를 지켜봐야 된다. 그건 아직 좀 미지수인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의 로키트 마틴이라고 대대적인 공부는 하고 있지만, 네. 다행스러운 건 그나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군수 산업 자체는 좀 커져 있어요.
그렇죠. 국가들의 예산이 좀 늘어나고 네. 그리고 K방산도 어느 정도 홍보는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가성비 높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혜를 누릴 것은 분명한데 그런 시너지가 얼마큼 빨리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타이밍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신중해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너지에 대한 타이밍은 조금 신중하게 잡아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덕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